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해 병상 여력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국내로 유입된다면 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등 8개 나라는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 등으로 지정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코로나19 방역 종합대책과 여야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시청해 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며 일상회복 2단계로의 전환이 유보되고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추가 접종 대상도 성인 전체로 확대됩니다.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호남 순회를 마무리하며 경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과거 조카의 변호를 둘러싼 공방의 사실관계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흘간의 충청 순회에 나서 자신은 충청의 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대위 추가 인선은 이준석 대표가 잇따라 배제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모레 열립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의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면서 재택치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인원 축소 등 실제 방역 강화 여부는 의견을 더 모아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종합위험도는 이전 주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의 병상 가동률이 한계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로의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가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4주 동안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무증상 환자나 경증 환자 위주로 시행해왔던 재택치료가 대폭 확대됩니다. 모든 환자가 기본적으로 본인 집에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는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됩니다. 앞으로는 재택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가 기본으로 재택치료로 배정되며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받게 됩니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사례와 비교해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을 따져본 뒤 생활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등으로 확대해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경구용 치료제 도입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경증 환자의 중증 전환을 막기 위해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에 대한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나 식당이나 카페 미접종 모임 인원 축소 등 실제 방역 강화 대책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번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의 추가 접종입니다. 또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은 6개월로 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4주 만에 코로나19 위험도는 매주 악화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에서 돌파 감염, 백신 미접종 청소년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간 시행되는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을 최대한 독려해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서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 접종의 대상을 18세에서 49세의 연령층으로 확대해서 기본 접종 완료 5개월을 기준으로 추가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달 20일부터 방역 패스의 6개월 유효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 시 방역 패스의 효력은 2주 뒤가 아닌 접종 즉시 효과가 발효됩니다.
정부는 또 백신 접종률이 낮은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의 접종을 독려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방 접종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위탁기관 지정이나 학교 직접 방문 등의 다양한 접종 방식이 지역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의 대상인 노래방과 PC방 등의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여부는 청소년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더 지켜보면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악화해 비상계획이 발동돼도 등교 수업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안전한 일상회복과 전면 등교 안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기본이라며 접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캐나다에서도 처음 확인돼 북미 대륙 등 사실상 거의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확실한 전염력을 파악하기까지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광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복병으로 등장한 오미크론이 아프리카와 유럽 곳곳에서 감염이 시작된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북미 대륙에도 퍼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 2명에게서 오미크론 첫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온타리오주 오타와 주민 2명이 최근 나이지리아를 여행한 뒤 오미크론에 감염돼 격리 중에 있다면서 이들의 접촉자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이브 두클로 캐나다 보건장관은 관찰과 검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캐나다에서 오미크론 추가 감염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 6배까지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잇따라 국제사회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의 전염력과 중증 위험도를 파악하려면 몇 주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오미크론으로 인한 재감염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variant, but it is a variant of concern. And the scientists and manufacturer need 2 to 3 weeks to have a full picture about the quality of the mutations of this Omicron variant.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오미크론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기까지 2주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오미크론의 위력이 파악될 때까지 전 세계는 일단 최대한의 방어 전선을 펴면서 긴장 상태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들을 진료한 결과 대부분 피로감 등 가벼운 증상을 보였다는 남아공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500% 높을 수 있다는 분석 등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증상이 특이하지만 경미하다. 오미크론 변이의 존재를 처음 알린 남아공 의사 안젤리크 쿠체 박사가 감염자 20여 명을 진료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절반이 백신 미접종자였고 대부분 젊은 건강한 남성들이었습니다. 쿠체 박사는 주로 근육통과 하루 이틀 정도의 피로를 겪었고 미각, 후각 손실을 경험한 환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남아공 코로나 변이 연구 컨소시엄의 리처드 러셀즈 박사는 위험도를 가늠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다양한 연령대의 사례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도 잇따릅니다. It's early days and we need to be careful of that, but there's no sign that it's more severe at the moment.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500%까지 높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미국 감염학자 에릭 딩은 남아공 일부 지역에서 최근 2주 사이 입원율이 3배 증가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팬데믹을 연구해온 미국 복잡계 물리학자 야니어 바얀 박사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최초 유형보다 6배, 델타 대비 2배까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을 둘러싼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염력과 중증 위험도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될 때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흘째 호남에서 지지를 호소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 지원 방안도 받아들인다며 대신 당장 가능한 것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틀째 광주에 머물며 온라인 99명, 오프라인에서 99명의 일반 국민과 대화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대선까지 남은 100일, 하루하루를 1년처럼 소중하게 쓰겠다고 다짐하고는 정치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깊은 반성이 밀려온다면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 민생은 벼랑 끝인데 국회의 시계는 너무 느리다며 당장 이번 정기국회부터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 지원 약속을 자신도 받겠다면서 대신에 당장 가능한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윤석열표 50조 원 지원 예산 내년에 미리 집행하면 윤석열 후보 손해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내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광주 지역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고 전두환 씨의 자녀 추징금을 상속하도록 해 환수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저는 상속 재산이 발견이 되면 저는 추징금도 그 채무라고 봐서 공적 채무라고 봐서 국가에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를 비롯한 5.18 피해자 유족들과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남 영광에서 시장 상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광주 전남 전역을 훑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호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나흘 내내 반성과 혁신을 다짐하면서 민생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가 호남 표심을 등에 업고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주목됩니다. 광주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가동과 함께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충청을 찾아서 신중부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요 일정과 선대위 추가 인선 등을 두고는 이준석 대표와 잇따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충청의 아들이라 강조하며 첫 2박 3일 지역 순회 방문을 충청에서 시작했습니다. 세종시를 설계한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과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서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충청의 발전도 약속했습니다. 주변 지역의 과학기술단지를 더 육성시켜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중심, 신중부시대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이외에는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그동안 자제했던 비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부르는 건 공당이 아닌 사당의 길을 가겠다는 발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발상에서 청와대 독재가 싹트고 집권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도 직접 강행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홍준표 캠프 좌장이었던 조경태 의원과 사할린 강제이 주동포의 손녀이자 워킹맘인 91년생 스투류커바 디나 씨를 포함시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반대했던 이수정 교수도 선대위원장에 포함된 가운데 이 대표는 충청 일정조차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여전한 갈등을 시사했습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 협조 안 한다, 또 이렇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원 공약을 시작으로 본격 민심 행보에 나선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앞서가고 있는 양상이지만 선대위 잡음이 계속되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전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불이 붙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앞으로의 대선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흔히 대통령 선거일을 딱 100일쯤 남겨놨을 때 우세한 사람이 대개는 대통령이 되더라. 네. 뭐 이런 속설 내지는 전망 같은 게 늘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예, 사실 그럼 뭐 이제 뭐가 변수가 되는 거예요? 핵심 변수는 예. 아무래도 지금 초박빙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강 구도가 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100일 동안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이게 뭐 차전놀이처럼 혹은 줄다리기처럼 밀고 당기고 왔다 갔다 할 텐데 지금 현재 시점은 사실 지지율은 붙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두 자릿수 이상 격차를 벌여오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2, 3주 사이에 따라잡힌 거예요. 예. 추격전을 벌인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메타버스도 하고 사죄도 연일하고 반성도 하고 그리고 민생 강조하면서 이 따라붙었는데 지금 이제 다소 윤석열 후보가 우위에 있다고 전제하고 예. 추격전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될 텐데 첫 번째 문제는 20대, 30대 청년층 그리고 또 여성층이 지금 마음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 누가 더 많이 끌어들이느냐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많이 할 수도 없어요. 그 중간지대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예.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뺏어오는 쪽이 초박빙 상황에서 승기를 잡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대 선거와 다르게 이 여야 두 후보 모두 다 예. 자신과의 싸움인데 비호감과의 싸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혹 이미지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대장동 의혹이 고발사주 의혹보다는 좀 더 크게 작용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대신에 윤석열 후보는 지금 또 부인과 장모 리스크를 함께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혹이 둘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호감과의 싸움에서 누가 국민들에게 더 선하고 정의롭고 옳은 이미지를 많이 주느냐 이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오후 늦게 발표된 KBS 여론조사가 딱 53.5인가요? 똑같죠. 55.3인가요? 잠깐. 35.5. 그렇습니다. 똑같이 똑같습니다. 둘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아직 정하지 못했다도 한 18.8인가 나온 거 같고. 20%에 육박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다 얼마든지 까실 거라고 하는 것도 뭐 한 20%씩은 되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야 이거 아직은 뭐라고 딱 단정짓기가 어렵네요. 단정짓기 어려운데 지금 아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2012년 선거를 좀 복귀해야 될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붙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 재수해서 대통령 됐다. 그때는 패배했죠. 예. 그때는 안철수 후보라는 변수와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워낙 이제 이 지지세는 강세를 보였었는데 문제는 마지막 뚜껑을 열었을 때는 2% 싸움이었어요. 예. 51.6% 득표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48% 득표한 문재인 후보가 졌는데 사실은 2%만 뒤집어졌다면 그래서 그때 분석이 뭐 이정희 후보가 나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다. 이게 오히려 진보층의 감점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표가 약 2%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구구했었는데요. 이번 내년 3월 9일 선거도 1, 2% 차이로 누가 그 중원을 조금 더 가져가느냐가 결정타를 줄 수 있는 참 아슬아슬한 싸움인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18%의 현재 무당층이 어디론가 흡수되겠습니다만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야 양 후보가 비호감의 어떤 대결처럼 돼버렸으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 찬스는 제3지대에 있는 이제 새로운 정당들이나 소수 정당들이 등장할 이제 찬스가 되는데 그렇죠. 정의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힘을 별로 못 쓰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이렇게 분발하고 튀어나오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안 되네요. 그래서 뭔가 이제 3지대 연대라든가 지금 사실 비호감도가 제일 낮은 쪽으로 보면 김동연 후보죠. 그렇죠. 정치 신인이거든요. 그리고 유일한 이번 대선 후보 중에 신상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제 홍준표 후보가 비판했던 쪽으로 따르면 2월 상품들인데 혼자 신상인데 문제는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왜 지지율이 못 튀는가. 이게 제3지대의 틈이 너무 지금 좁아져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좁아져 있다. 양쪽으로 결집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시간이 좀 많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3지대에서 뭔가 다크호스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이제 축조 심의를 한번 해보자면 대개는 보수 진영에서 경제 대통령 이런 걸 많이 내놓는데 이재명 후보가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그 50조를 갖다가 확 한번 풀고 싶다. 지금 당장 합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면 들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습니다. 대신에 당선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읍시다.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윤석열표 50조 원 지원 예산 내년에 미리 집행하면 윤석열 후보 손해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누가 정치인 어떤 사람이 덕을 보냐 누가 손해보냐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내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네. 50조 풉시다라는 그 공약 합시다. 네. 그러면 결국 윤석열 후보는 봐라, 결국 내가 얘기한 게 먹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누가 더 이득을 볼까요? 어떤 예. 전략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의 저작권이나 예. 50조 손실보상에 대한 혹은 이니셔티브를 윤 후보에게 넘기겠다. 어허. 윤석열 표라고 꼬리를 달자. 그래도 괜찮으니. 다만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되게 해보자. 그럼 이게 실천에 대한 또 주도권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져가는 거죠. 예. 아이디어는 윤석열 후보가 냈지만 결국은 내년 대통령 돼서 잘 돼야 5월 이후에나 될까 말까 한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여야 후보가 예산국회도 압박하고 해서 올해 예산은 아니지만 내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임기 마지막에 이게 집행되게 된다면 당신도 좋고 나도 좋지 않느냐. 예. 무엇보다 국민이 좋다. 이게 뭐냐면 지금 솔로몬의 지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아하. 입장을 누가 들어주느냐. 지금 윤석열 표냐 이재명 표냐가 뭐가 중요하냐. 죽어가는 소상공인에게 당장 지금 이제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이게 이재명은 합니다와 연결이 되는 거죠. 아이디어는 윤석열 후보 거라는 걸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실천, 합니다는 제가 힘을 썼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행동에 방점을 찍은 건데 이게 일전에 1대1 대화합시다. 그냥 두 여야 후보가 만나서 뭔가 민생을 위한 대화를 합시다. 토론 아닙니다. 뭐 말싸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이때만 해도 윤석열 후보는 50조 손실보상 들고 나오십시오. 예.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들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본인의 아이디어를 철회했잖아요. 혹은 이걸 유보하거나 포기한 상황인데 손실지원금 추가 지급은 지금 혼란만 이야기하니까 안 하겠다. 예. 나중에 고려해보자. 그래서 이제 미디어는 다 철회라고 썼고 제가 추측하건대는 이건 연기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죠. 또 지금 새로운 오미크론도 등장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의제는 윤석열 표 50조니까 그거 우리 밀어서 다뤄봅시다. 이재명은 합니다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3박 4일 이제 호남 일정을 끝냈고요. 오늘로 마쳤습니다. 네. 근데 이런저런 게 있었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전두환 씨의 사망이라든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호남이 팍 불이 붙을 만할 때 가가지고 그렇죠. 뭐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는데 네. 이번에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보인 것도 영향이 이거와 이제 관련이 있겠죠? 관련이 있겠죠. 사실은 과거에도 이제 이 민주당에서 호남을 주로 텃밭, 뭐 집토끼 이렇게 부르면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역대 민주당 이제 후보들 대통령이 될 때는 90% 정도가 결집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수 정당 후보들은 뭐 10%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높지 않아요. 60, 70% 사이를 이제 넘나들고. 예. 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에 비교한다면. 비하면은 뭐 한 10에서 20% 이상 낮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한 10%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또 보수 후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극복하지 않으면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메시지는 좋았어요. 뭐냐면 더 이상 호남을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고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지 전통적으로 우리를 지지해왔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지지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는 이제 입장에서 뭐랄까요, 좀 이제 지지를 덜 받는 후보로서의 절박함을 충분히 표현하고 온 것 아니냐. 그런 대목들이 좀 어필했을 것 같은데 네. 지속성이 있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는 충청 지역을 공략하고 이제 시작을 오늘부터죠. 합니다. 네. 뭐 충청의 아들이죠. 역시 네, 내세운 맞습니다. 후보는. 예. 뭐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아,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충청이 지금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중원을 장악하는 자가 승리한다. 예. 내년 대선에서. 그러니까 충청권 중원이고 역대 선거에서 항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왔지 않습니까? 예.
이 DJ를 당선시킬 때도 이제 당시 자민련, DJP 연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충청권인데 문제는 충청권 출신의 대통령이 배출되지 않았잖아요. 예. 과거에 이제 구 JP를 비롯해서 2인자로 끝났고, 그다음에 사실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상당히 충청 대망론에 참신한 주자였는데 예. 엉뚱하게 밑으로 주저앉았고요.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 이제 사실은 또 실패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럼 윤석열 후보가 충청 대망론의 주자 아니냐? 그 와중에 반기문 전 총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 대망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오늘 충청의 아들이다. 근데 이 전에 선제적으로 두 번째 메타버스로 충청권에 이미 갔던 이재명 후보가 저 충청의 사위인데요. 오늘은 충청의 사위가 아니라 아예 충청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이 부인 김혜경 씨를 소개하거든요. 예. 그래서 충청의 사위, 충청의 딸, 이 부부 동반으로 충청 유세를 끝냈는데 이게 좀 잔여한 여파가 남아 있을지 예. 아니면 이제 충청의 아들론이 충청 대망론을 그대로 받을지 중원 싸움도 사실은 상당히 치열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아무튼 윤석열 후보는 승리의 100일 장정을 충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기를 이제 김병준 선대위원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0일 장정의 시작이니까 당 대표 이준석 대표도 같이 가서 네. 크게 한판 이렇게 잔치를 벌일 줄 알았는데 이준석 대표는 나왔죠? 안 갔어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못 들었는데 이렇게 네. 나오니까 예. 여기서 조금 패싱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러죠. 예. 당장 오늘 첫 일정만 해도 네. 이제 9시에 저희가 선대위를 하고 우리 후보가 어제 언론에 릴리즈된 거로는 이준석, 원희룡 등과 함께 모든 총괄본부장 출동해가지고 충청도를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세종시에 김병준 위원장 힘을 실어주러 간다 뭐 이렇게 네. 있는데 과거 지역 정치 그런 문법이고 네. 하여튼 저는 어제 그게 언론에 릴리즈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아, 당대표인데 모르셨어요? 당대표 이전에 제 일정이잖아요. 저는 오늘 못 가요. 오늘 그 외교 사절 만나는 것도 있고 예, 제 일정 가득하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근데 어떻게 본인 모르고선 그런 일정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선거 국면에서 황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언짢았다는 많이 기분을 언짢은 얘기하는 거죠. 것 같죠? 예, 많이 언짢은 거고요. 지금 이제 냉정하게 보면 선대위가 미완이라고 국민의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갖춰나가겠다. 그런데 지난 3주 동안의 과정을 보면 김종인이라는 인물이 총괄 자리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핵심이었는데 예.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는 슬그머니 김종인이 빠져 있어요. 어제 이양수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당사 6층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위한 방이 비어 있다. 아주 이 경관이 좋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비어 있고 모셔오려는 노력은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사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준석 당대표의 불만을 보면 패싱이 시작됐는데 이준석 패싱만이 아니라 이제 김종인도 데려오는 척 모셔오는 척 제스처는 계속 취하겠으나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안 오는 걸 전제하고 이게 지난 주말에도 개문발차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차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시킨다. 근데 그럼 사람이 따라와서 탈 수 있겠습니까? 차는 달리기 시작했고 오늘 충청 유세부터 시작을 해서 김병준 위원장 체제로 굴러갑니다. 그럼 이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주, 두 주 지났을 때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온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선도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김종인 위원장과 물밑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역할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조차 예. 본인의 오늘 충청 일정을 어제 미디어를 통해서 알았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요. 지금 이 이준석 당대표가 당연직으로 네. 상임선대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겸임으로 홍보미디어 본부장이에요. 그런데 홍보미디어를 총괄하는 본부장이 사실 후보의 일정을 전날 통보받고 나도 가는 거야? 당대표로서 나도 지금 일정이 있어서 못 가는데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상황이고 저기 여러 차례 있었다고 얘기하면 오늘 주목할 대목이 민주당에서 이례적으로 예. 자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가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평을 내거든요. 상대당의 당대표를 두둔하는 것을 지금 대선 격전 치르고 있는 여당이 내주는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 사실상. 근데 이거 무슨 쌈붙이려고 얘기-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그건 이제 사실은 이관계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 갈라치는 거죠. 이준석 당대표와 선대위에 이제 윤 후보와 혹은 김병준 위원장
그 그룹을 갈라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빈틈을 보이는 지금 야당의 모습, 선대위가 미완이라 하더라도 있는 사람들끼리는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저런 내부 성토가 계속 나오면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 요인이 윤석열 후보에게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위원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누가 막은 것이냐,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영 내키지 않아서 안 간 것이냐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자꾸 장제원 의원 이름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장제원 의원은 이미 내놓고 곁을 떠나겠다. 밀려났는데요. 네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비서실장 거론되는 것도 사실 아니다 얘기했고, 본인은 이미 이제 이 야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선대위 체제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뭐 방송에서 참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미 저 내외부에서 장순실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자, 공식적인 직함은 안 맡았어도 회의에 참석한다더라,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윤 후보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준다더라. 공적인 라인이 아니라 사적인 라인으로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럼 비선실세가 돼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장 의원이 비선실세다. 심지어는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장 의원이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라는 언포까지 냈어요. 그럼 이 정도로 치열한 상황이면 사실은 뭔가 좀 여기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내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장제원 의원에 대한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거나 돌게 될 것 같고요. 이게 깔끔해지지 않으면 윤 후보도 자유롭지가 못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그런 공격이 있으면은 정치적 공세를 그만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부에서 얘기가 먼저 슬금슬금 나오니까 막기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아무튼 빨리 전열을 가다듬어서 멋진 공약 대결, 정책 대결 그래야 되겠죠. 100일 전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이른바 2030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후보 지역 순회 일정 때마다 청년들과의 만남을 빠뜨리지 않으며 젊은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 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는 공동 선대위원장 10명 가운데 9명을 청년으로 채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뒤로 물러나 주시고 우리의 2030 청년들이 지도부가 되는 파격적인 젊은 선대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030 세대에게 오늘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만 18세 처음으로 선거권을 가지는 고3 학생도 포함됐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에 청소년, 청년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 3월 9일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이 후보가 만 18세 고3 학생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얕은 생각이라고 깎아내렸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뒤 지난 7월 만 25세의 나이로 청와대 청년 비서관에 발탁된 박성민 비서관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30대 당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에서 대응책으로 또는 정부에서 대응책으로 했던 게 박성민 비서관 임명이었거든요. 청와대 비서관. 누구 하나 수혜해 주는 거로 2030이 올 거라 생각하면은 이재명 후보 굉장히 얕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후보 직속 청년위원회를 발족하며 집권하면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두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직함은 다르지만 박 비서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리죠. 이 자리에서 윤 후보, 청년들은 똑똑한데 기성세대는 머리가 좋지 않다고 평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기성세대가 그 청년 표심 잡겠다고 한다고 그게 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자기 차를 타고 자기가 그 필요한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중장년층들이 어떻게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애로와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윤 후보 역시 2030 세대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요. 앞서 모교인 서울대를 찾은 자리에서 소설 삼국지 관련 질문에 답변을 피하며 다소 머쓱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삼국지에서 개인적으로 삼국지 연인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인물이 있는지. 삼국지를 답하셔요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열광하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삼국지의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 특별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앞서 이 대표는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 비단 주머니를 건넸는데요.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장수 조자룡에게 위기의 순간에 쓰라며 비단 주머니 3개를 준 고사에 빗댄 것이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며 5달 동안 집요하게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가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병찬이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신상이 공개됐지만 마스크 벗기를 거부했고 살해 동기가 무엇인지 등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혹시 피해자는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기간 피해자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김병찬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 협박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 A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7일 김병찬과 함께 있던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 도구나 방법을 검색한 흔적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밖에도 김병찬은 5달 동안 A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10번 가까이 A씨 집을 멋대로 드나들었고 지난 7일에는 자동차 열쇠를 훔쳐 차 안에 타고 있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흉기로 A씨를 위협해 집에 감금했을 뿐 아니라 통신 연락을 금지한 법원의 잠정 조치를 어기고 전화를 걸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A씨는 5번이나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 신고가 오히려 보복범죄로 이어질 때까지 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오면서 경찰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실질적 분리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조사 전이라도 신고 내용이나 범죄 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발 우려가 크면 우선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마트워치의 기술적 한계로 엉뚱한 곳에 출동했던 실수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위치값 범위 안에 있는 신변 보호 대상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동시에 출동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당시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2명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경찰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피해 가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그전에도 내려가셨다는데 어째서 내려가신 거죠? 피해자 가족은 YTN과의 통화에서 사건 당일 첫 신고 때의 경찰 조치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손에 피가 가득 묻어 있었고 경찰도 이를 봤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나오는데 붕대를 감고 나왔는데 피가 엄청 묻어 있는 거를 경찰하고 우리 딸하고 같이 본 거예요. 한 2시간 있다가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부터 이 남성의 행동은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다는 게 피해 가족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우발적 범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우발적이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더니 딸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무슨 우발적이냐고 12시 반에 그 손에 피 묻은 거 그거. 이런 가운데 검찰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통화 내역을 분석해 부실 대응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고의로 직무유기를 했느냐가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이와 별도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도 해당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제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모노레일이 탈선해 탑승자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급경사 구간에서 속도 저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통영시는 모노레일의 운영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관광객 8명을 태우고 추락한 모노레일 차량 앞에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겉모습은 물론 내부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승차장으로 들어오던 차량은 25도가 넘는 급경사에서 가속도까지 붙은 상태로 선로를 이탈해 추락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사고 지점 앞에서 멈춰 수동으로 운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전방에 물체를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하면서 자동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갑자기 멈췄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센서는 새나 나비, 심지어 짙은 안개에도 작동해 차량 멈춤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대차하던 대로 수동으로 승차장 쪽으로 향하던 차량은 급경사 구간에 접어들자 이번엔 속도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약 10초 정도는 정상적으로 내려갔습니다. 10m 정도는. 가다가 급경사 구간에서 만나면서 갑자기 이게 빨라지더니 그다음부터 CCTV가 이제 끊어져 버렸습니다. 안전 문제 등으로 예정보다 6개월이나 늦게 개장한 욕지도 모노레일은 운행 반년 만인 지난해에도 레일 문제로 한 달간 운행을 멈췄습니다. 또 2달 전에도 보수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총괄반, 사고수습반, 행정지원반 등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 원인 분석은 물론 부상자 치료와 사고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모노레일 운영을 무기한 중단하고 모든 관광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올해 2월에 문을 연 더현대 서울 백화점에서 매장 천장의 마감재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떨어진 잔해에 맞은 직원 3명이 다쳤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뻥 뚫린 천장에 뼈대 같은 구조물이 드러나 있고 각종 전선도 어지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천장에서 그대로 뚝 떨어진 마감재는 상품 진열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3층 속옷 매장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린 건 오전 11시 15분쯤. 떨어진 마감재 잔해에 맞은 매장 직원 3명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훈 했어요. 그 관계자예요, 거기. 아, 직원분들이에요? 예. 손님이 아니고. 경장에 살짝 부딪힌 건데 뭐. 소방당국은 최근 매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 때 붙인 합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천장 석고보드 마감재가 내려앉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건물 자체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며 해당 매장 영업을 중단시키고 천장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전체 매장의 천장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안전 진단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지역 백화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더현대 서울은 올해 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 주말엔 수많은 인파가 몰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장시간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걸 막고 아들을 통해서 그 대가로 50억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아들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건 지난 27일. 조사는 자정을 넘겨 17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건 특정 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
보통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할 때 적용됩니다.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 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그 대가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영장에는 세금을 제외한 28억 원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에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7일 곽 전 의원 집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하나은행 실무자도 3차례 불러 당시 사업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열흘 만에 검찰에 불려 나와서도 자신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도움을 준 게 없고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성과급과 위로금 명목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모레 밤늦게 결정되는데 결과에 따라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들을 잇따라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아울러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50억 클럽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들,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이제 곽상도 전 의원 이렇게인데 결국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50억 클럽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들을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많이 늦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초 구속 기소된 사람이 유동규 씨고요. 배임죄 등등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김만배, 정영학, 그리고 남욱, 불구속도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뇌물죄, 배임죄 등등인데 실제로는 배임죄부터 먼저 보다 보니까 실제로 돈 흐름에 대해서는 늦게 본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곽상도 전 의원의 자녀가 50억, 뭐 좀 말도 안 되게 퇴직금 50억 받았던 그 부분을 봤었으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던 게 가장 뒤늦게 지금 왔던 걸로 보이고요. 결국 왔지만 결국은 딱 그만큼만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된 거 이상으로는 더 안 나오고 알선 수재는 뭐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닙니다. 알선 수재 정도로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나머지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지 권순일 전 대법관도 뭐 별다른 상황은 아직 안 보이는 거 봤을 때는 뭐 크게 수사가 진전됐거나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를 들면 뇌물죄가 있고 알선 수재죄가 있다면 알선 수재죄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적용시키기가 좀 편하게 하겠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뇌물을 받은 것 같은데 일단 알선 수재로 구속영장부터 확실히 청구해서 받아내고 다시 뇌물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뇌물죄에 대한 수사는 그냥 이쯤에서 접는 건지 검찰이 어떤 생각인 겁니까? 원래는 사실 알선 수재는 알선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던 거고요. 뇌물은 공무원이 대가를 갖고 대가성 있을 때, 직무 관련성 있을 때 받았을 건데 이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하나는 본점 압수수색 다 했습니다. 그렇죠. 관련자 조사도 다 했고요. 그걸 봤을 때는 대가성은 좀 찾아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수사는 더 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알선 수재. 금융기관에 알선을 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위반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요. 뇌물죄는 훨씬 높죠. 뇌물보다는 이걸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다만 만약 신병이 좀 확보가 된다면 구속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수사도 가능하니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곽상도 전 의원은 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달 1일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좀 봐야 되겠고 영장이 과연 발부될 건가 이것도 이제 궁금하고 그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이제 관련된 재판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혐의를 갖다가 무죄 쪽에 손을 들어줬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 요새는 또 그 얘기는 들어가고 변호사법 위반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세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일단 신병 처리는 이제 12월 1일 날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 그러면 그날 아마 결정이 날 거로 지금 보이는데 이 사실 금액은 큽니다.
50억 또 세금 그렇죠. 떼더라도 28억이 지금 돈이 오갔다 하면 상당히 큰 돈인데 소명이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알선을 했냐, 금융기관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되도록 알선을 했고 뭔가 중간에 연결고리를 했던가 안 했던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가서 뇌물죄에 소명이 된다면 구속이 뭐 거의 확실치 되는데 알선에도 소명 부분하고 또 알선 수재죄가 그렇게 큰 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건설대법관 같은 시작 자체는 언론에 보도된 거는 혹시나 뭐 그런 돈을 받고 아니면 약속을 하고 무죄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그 금액을 받은 거 아니냐, 이른바 부정청탁 후 뭐 수뢰죄 아니냐라고 보도되다가 그 부분도 거의 다 빠졌어요. 김만배 기자가 그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네. 하지 않았겠냐 그였는데 사실은 뭐 지금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13명의 대법관이 그렇게 다 하기는 사실 쉽지도 않고요. 언론에서는 일단 보도는 하고 의혹 제기는 했지만 그쪽 부분 조사를 못하고 다만 건수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변호사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간명하고 확실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지금 뭐 기소하거나 하려는 게 뭐 수사의 의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통상 뭐 검찰 출신의 누군가가 검찰에 끌려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거나 할 때는 글쎄 좀 예우를 갖다 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죠. 예전에 뭐 황제 조사라고 해서 뭐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뭐 연결 통로를 이제 다른 곳으로 해서 빼서 들여보낸다든가 별관으로 들여보낸다든가 이게 수사할 때 이미 봐주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기자들한테 붙잡혀서 곤욕을 치지 않게 편의만 좀 봐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원칙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바뀌었어요. 가급적이면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형사 그 공개 규칙 자체를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 곽상도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한 게 맞긴 한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검찰 출신들 곽상도 의원도 부장 검사가 하다 나왔던 검사 출신들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아름아름 해주는 게 아닌가. 이건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 같아요. 우병우 씨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혹시나 왜 뒷문으로 들어갔느냐. 또 기자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규정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언론에 이제 나중에 피해 사실 공표 이런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표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원칙대로 했던 것이라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수사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같은 경우 뭔가 그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세력들이 내보내려고 했느냐, 내보내는 과정에서 또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또 윗선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조사는 다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배임죄가 있고요. 황무성 사장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있어요. 강요죄 같은 거. 나갈 의무가 없는데 사표를 쓰게 해가지고 회사에서 나가게 만들었던 게 혹시나 뭐 성남시장이라든지 그 측근들이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다는 또 증거들도 있거든요.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고발이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도 볼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가장 뭐 언론이 관심 갖고 국민들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과연 성남시장 할 때 이재명 후보가 배임죄를 하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인데 그까지 가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 유동규에서 멈춰져 있고 더 다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그 윗선까지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단계는 아직 배임죄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직권남용, 사퇴 외압 요 정도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제 아마도 그 대장동 관련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시장이 이제 시장으로서 결제한 게 한 10건은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제 자체가 윗선이라고 하는 표현에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결제는 그냥 결제일 뿐인데 윗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혹으로 끝날지 이제 이 문제가 남아 있겠군요. 사실은 결제가 윗선이라 그러면 이 관급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에서 지자체장이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이 건 말고 다른 건들도. 그래서 결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손해를 끼칠 걸 알고 또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 것 아니면 다른 데 이익을 줄 걸 알고 그런 결제를 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 거고요. 그거를 더 입증하는 게 지금 목적인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혹은 되고 있지만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곽상도 의원 영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선에서 처리가 끝나버리면 네. 특검 가자는 얘기가 확 나오겠죠. 지금 뭐 여기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딱 그대로 됐어요. 배임죄도 애매하게 유동규 그쪽 선이고 뇌물죄도 지금 김만배나 그 사람들 얼마 정도만 됐고 곽상도만 딱 50억 준 거. 또 알선수재로 딱 그만큼만 딱 조사가 됐거든요. 예. 그 딱 처음부터 좀 기민하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뭐 이거 아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미흡해 보이기 때문에 예.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소원은 많은 팬분들 곁으로 투어를 떠나고 싶은 게 방탄소년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고 있는 대규모의 대면 공연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기록소년단이라는 별명답게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공연 가운데 최다 판매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썼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김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려 2년 만에 관중 앞 무대에 오른 BTS. 지난해 초 발표한 곡 온으로 문을 엽니다. 발표하자마자 코로나19가 확산한 탓에 한 번도 대규모 공연 무대를 보여주지 못한 곡입니다. 오만 관중을 압도하는 칼춤. BTS의 생동하는 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고 싶었어. 마스크로 단단히 무장한 관객들은 2년 동안 억눌러온 즐거운 함성을 마음껏 내질렀습니다. 코로나19 속 어렵게 열리는 공연인 만큼 전 세계 곳곳에서 콘서트장으로 달려왔습니다. I'm from Texas, which is a different state. We flew in to see them again. I'm excited. It's been 2 years since we've seen them. This will be our 12th time seeing them. It is very worth it. This is something that makes me feel like it's home, and it just makes me so happy. 힘겨운 코로나19 시기, BTS 음악은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You hear them perform, it's super, super comforting, and I just get a little peace of mind, and I forget about what's happening outside of the world. So it's just super nice, and I feel like I'm happy when I listen to them. BTS의 LA 공연은 모두 4차례 진행됩니다. 첫날과 둘째 날을 합쳐 10만 명 넘는 관객을 모았고 남은 2번의 공연까지 합하면 20만 명 넘는 인원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BTS 공연이 열린 소파이 스타디움 측은 경기장 역사상 4회 공연이 모두 매진된 건 BTS가 처음이라며 단독 공연 가운데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19로 힘겨운 가운데 어렵게 열린 BTS의 공연은 팬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가능성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두 번째 LA 공연에 앞서서 오랜만에 대면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래미상에 2년 연속 후보에 오른 것에 대해 기대와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나타낸 방탄소년단. 2년 만에 대면 공연에 대한 설렘과 긴장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2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지, 어떤 표정에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내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어 최근 있었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상에 대해선 감사를 표하면서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로 꼽히는
그래미 어워즈의 2년 연속 후보에 오른 데 대해선 감사와 소망을, 본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데 대해선 아쉬움을 시사했습니다. As an artist started out in Korea, the limitations of our identity, language, genre, and the invisible walls, we felt like they truly existed. 그러면서 한국 아티스트 앞에 놓인 그 장벽을 당당히 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뛰어넘을 장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에 아직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뛰어넘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평소 노래와 춤 외에도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BTS는 이번에는 인종차별 반대와 청년 세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인 증오 현상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세대의 목소리가 되어서 대변을 한다는 게 조금은 낯간지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중한 책임감이 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2년 만에 전 세계 팬들 앞에 다시 선 BTS. 코로나19가 진정돼 더 많은 콘서트를 하고 싶다는 절박함을, 특히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밝혀 국내 팬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가장 불만인 게 어떤 건가요? 아마 이런 거죠. 30-40분 기다렸는데 의사 얼굴은 잠깐 한 3분 그냥 얼굴만 보고 나오게 됐더라. 의사가 뭘 설명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뭐 이런 것들이 불만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자, OECD 국가들을 비교했는데 의사의 설명, 눈높이가 이제 OECD 평균치하고 똑같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처져 있었습니다. 환자의 의견을 의사들이 더 존중해주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는 거는 이렇게 나아졌는데 이걸 보십시오. 근데 오히려 나빠진 것도 있습니다. 뭐 잠깐 만나고 나오는 건 똑같지 않냐. 근데 이것은 의사들도 환자들이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시간을 쪼개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OECD 통계는 정신질환 부분이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사망 비율이 훨씬 높고요. OECD 평균보다.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이죠. 조울증 환자의 사망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 다음 통계도 심각합니다. 보십시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자살하는 확률도 엄청 높았고요. 정신질환자 치료 그리고 치료 이후의 보호관리 방안을 더 고민 좀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 건강 돌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다들 아프면 서울 큰 병원으로 가자. 대도시의 큰 병원으로 가자. 이러다 보니까 의사들은 시간이 모자라고 환자들은 몰리고 오래 기다리고 뭔가 지역에서 끝낼 수 있는 건 끝내야 되겠다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의료 서비스가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의료는 빨리 확충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법 만들어놨는데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문제까지 제기가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보건의료 노조 간부들은 지금 단식 투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보십시오. 공공의료를 확충하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에 사실 이걸 해놨어야 될 일인데 그나마 코로나19 때문에 법안이라도 새로 개정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지지부진입니다. 이제라도 서둘러 주기를 촉구합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